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저 주방기기 중 하나로 보일 수도 있는 밥솥이 어떻게 우리 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밥솥의 장점을 간단한 문서로 정리했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임원진은 더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 이후로 3주 동안 저는 토론토 곳곳의 식당들을 자주 방문했어요. 주방 직원들이 전통적인 밥 짓는 방법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밥 바닥은 타고 위는 질퍽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어떤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몇 분마다 밥을 확인하느라 다른 중요한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도 봤고요. 게다가 많은 식당들이 하루가 끝날 때 제대로 안 된 밥을 대량으로 버리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 번은 바쁜 중국 식당에서 주인인 첸 씨가 매일 작성하는 밥 낭비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 숫자들 보세요. 그녀가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대략 5kg의 제대로 안 된 밥을 버려요. 이게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하나하나의 문제와 좌절한 요리사들의 사례가 제 자료 파일을 채워갔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제가 기존에 사용 중인 밥솥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많은 식당이 이미 한국산 밥솥을 스스로 구입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주로 한국에서 직접 사오거나 소규모 수입업자를 통해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방에 한국산 밥솥이 3대 있어요. 인기 있는 퓨전 레스토랑의 셰프 오르에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상업용 주방 장비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이거 없으면 우리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일본산 비싼 밥솥보다 더 믿을만하고 고장도 덜 나요. 이 정보에 저는 무척 들떴어요. 이미 이런 제품에 대한 숨겨진 수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레스토랑들이 밥을 짓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밥을 확인하는데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밥이 낭비되는지 등 수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간 규모의 식당에서는 한국산 밥솥을 사용하면 하루에 약 2시간의 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1년이면 700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토론토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00 이상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하지만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셰프가 한결같이 언급한 건 바로 일관성이었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요리사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산 밥솥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베테랑 셰프가 하든 새로 들어온 직원이 하든 밥은 항상 완벽했어요.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걸 하나 더 발견했어요. 이 밥솥들이 단순히 아시아 스타일의 밥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리소토를 만들고 중동 레스토랑에서는 완벽하게 폭신한 쿠스쿠스를 만들고 심지어 캐나다 식당에서는 아침 메뉴로 크리미한 오트밀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의 활용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잠재적인 절감 효과를 정리했어요. 다양한 요리 방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차트도 만들었고요. 레스토랑 주인과 셰프들의 추천글도 모았어요. 심지어 전통적으로 밥을 지은 경우와 한국산 밥솥으로 지은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은 영상도 제작했어요. 마침내 임원진에게 제안서를 보냈을 때 그건 47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시장 조사, 재정 예측, 고객 추천글, 그리고 제가 식당 주방에서 발견한 밥솥들의 사진까지 모두 포함했죠. 저는 메이플 푸드가 캐나다에서 이런 밥솥을 유통하는 첫 번째 주요 기업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쟁사들보다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열정적인 반응 대신 짧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그런데 캐나다 시장이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은 밀 기반 제품을 선호하잖아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놀랍진 않았어요. 변화라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큰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공들여 조사한 걸 이런 저항에 쉽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임원진에게 직접 발표할 수 있는 회의를 요청했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 조사 결과는 단순히 밥솥을 파는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건 식당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일이었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일이었으며, 기술 혁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이제 임원진이 제가 본 걸 똑같이 보게 만들어야 할 차례였죠. 우리 앞에 놓인 요리의 미래를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꼭 쥐고 메이플 푸드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리는 게 느껴졌죠.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윤이 나는 회의실 테이블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12명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한 번의 기회로 한국산 전기밥솥이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설득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3달 동안 레스토랑들이 주방에서 실제로 전기밥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해봤습니다. 분주한 주방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직원들이 기존 방식으로 밥을 짓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든 숫자를 공개했죠. 레스토랑들은 매일 밥을 짓는 데만 추가로 2시간을 쓰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매달 수천 달러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산 전기밥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자 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건 그냥 밥 짓는 냄비가 아닙니다. 라며 제가 한국 레스토랑에서 빌려온 세련된 밥솥을 꺼내 보였어요. 이건 요리를 위한 스마트 컴퓨터 같은 거예요. 밥이 딱 알맞게 익었을 때를 감지하고 태우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의 질문과 토론 끝에 이사회는 제게 기회를 줬지만 아주 작은 기회였어요. 1000대를 시험적으로 들여와 보죠. CEO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에이버리,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몫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직접 토론토 전역의 레스토랑에 밥솥을 배달했어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부터 캐주얼한 식당, 그 외 여러 다양한 곳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엔 많은 셰프들이 저처럼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밥솥이 매번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곧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 셰프가 전화해선 전기밥솥으로 완벽한 리조또를 만들 수 있었다고 자랑했어요. 한 캐나다 식당에선 이걸로 아침 메뉴로 나갈 스틸컷 오트밀을 요리했대요. 심지어 고급 중국 레스토랑에서도 기존 방식 대신 우리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의 레스토랑 업계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던 순간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우리 밥솥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가격이 반밖에 안 되는 밥솥 광고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싸구려 모조품이었죠. 몇몇 레스토랑들은 돈을 아끼려고 이 가짜 밥솥을 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아침 한 레스토랑 주인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가짜 밥솥이 연기를 내뿜으며 화재를 일으킬 뻔했다는 거예요. 다른 레스토랑들에서도 가짜 밥솥이 몇 주도 못 가 고장 나거나 밥이 바닥은 타고 위는 덜 익은 채로 나온다고 불평했어요. 저는 문제가 생긴 레스토랑들을 일일이 찾아갔어요. 진짜 한국산 밥솥과 모조품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을 가져가 설명했죠. 진짜 밥솥은 마모되지 않는 특수 재료를 사용했고 화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갖췄다고요.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만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토론토 레스토랑 협회가 저를 초청해 밥솥 안전성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줬을 때였어요. 저는 진짜 밥솥과 가짜 밥솥을 둘 다 가져가서 차이를 보여줬어요. 진짜 한국산 밥솥에는 여러 개의 안전 센서와 더 좋은 재료, 그리고 더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이 있었어요. 밥솥 내부를 열어 보여주자 가짜 제품이 얼마나 싸구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죠. 발표 이후 레스토랑 주인들이 메이플 푸드에 전화를 걸어 가짜 밥솥을 진짜 한국산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받고 싶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죠. 신문에서도 가짜 주방용품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덕분에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한국산 전기밥솥 5,000대를 추가로 수입했고 여전히 구매를 기다리는 레스토랑들의 대기 목록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짜 밥솥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자
가짜 제품은 점점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산 전기밥솥은 최고이자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됐죠. 뒤돌아보니 이 가짜 제품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된 일이었어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법을 모두에게 가르쳐 준 셈이었죠. 물론 한국산 전기밥솥이 더 비싸긴 했지만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었으며 결국엔 비용도 절감해줬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큰 문제를 극복해야만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토론토의 분주한 거리들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지 떠올리다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한때 저희 사업을 위협하던 싸구려, 모조품 밥솥들은 이제 그냥 흐릿한 기억일 뿐이에요. 마치 정원에 갑자기 솟아난 잡초들처럼 금세 자라났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반면 저희 정통 한국 밥솥은 이 도시 곳곳에 부엌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렸어요. 지난주에 마르코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는데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을 보게 됐어요. 주방 한쪽을 보니 전통적인 파스타, 기계랑 화덕 옆에 반짝이는 한국 밥솥 3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 주인인 마르코가 말하길 이제는 밥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익힌 리조또나 폴렌타를 만드는데도 그 밥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계들은 정말 마법 같아요 라고 말하며 마치 오랜 친구를 다루듯 밥솥을 쓰다듬더라고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절감되고 실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길 건너 베트남 쌀국수집에서는 쌀국수면을 만드는데 저희 밥솥을 쓰고 요크빌의 고급 프렌치 비스트로는 밥 푸딩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한대요.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조차 아침 내내 죽을 따뜻하고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밥솥을 쓰고 있더라고요. 숫자들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메이플 푸드의 수익이 밥솥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후로 30%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수백 곳의 식당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하도록 도왔어요. 어떤 식당은 전기 요금이 거의 20%까지 줄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어제는 제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그 한 식당의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 가게를 찾아갔을 때를 떠올리며 밥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냐고 코웃음 쳤던 얘기를 꺼내니까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통화 덕분에 제 큰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밥 짓는 기술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수천 년 전의 토기부터 오늘날의 스마트, 밥솥까지 밥 짓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미 몇 가지 물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200년이 넘은 한국의 전통 돌솥이에요. 이 돌솥 옆에 최신 한국 밥솥을 놓을 생각인데요. 반짝이는 버튼과 디지털 화면이 있는 밥솥이죠. 한 방에 타임머신을 놓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박물관은 단순히 기계들만 전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밥을 짓는 단순한 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어왔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쌀을 직접 만져보고 요리되는 냄새를 맡아보고 다양한 조리법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도 계획 중이에요. 또한 밥솥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주인, 셰프, 그리고 가정주부들의 인터뷰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한 셰프는 밥솥 덕분에 수년간 고생했던 초밥용 밥을 완벽히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바쁜 엄마는 밥솥 덕분에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게 바로 기술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실제 이야기들이죠.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한때는 음식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것만한 푸드 전문가였던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게 부끄럽지만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밥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기까지 이 여정은 제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요즘 새로운 공급업체를 만나거나 낯선 음식을 접할 때마다 밥솥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려요. 각 문화에는 그들만의 독창성,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맛있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요.
가장 훌륭한 혁신은 항상 프랑스식 이름이나 유럽산 고가의 제품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수세기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단순하고 튼튼한 제품에서 오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무실 주방에서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풍겨와요. 저희 한국밥솥 중 하나가 팀 미팅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김을 보면서 변화란 마치 완벽히 지어진 밥처럼 적절한 10시간,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껴요.